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중학생 딸이 한 명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자녀는 최대 3명까지도 낳는 것을 희망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을 포기했죠. 남편이 이미 정관을 묶는 수술까지 해서 애를 낳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을 꽤 후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로 돈이 부족했기는 했지만 돈 때문에 행복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수전노이다 보니 아이에게 드는 돈을 보고 기겁을 할 때가 많아서 아이를 더 낳자고 남편을 설득하기도 어려웠어요. 저도 큰 돈은 아니어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해 가면서 살면 둘째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그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린 것이 못내 아쉬워요. 그렇지만 남편이 정말 너무 수전노예요. 남편은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서 아이는 더 낳지 말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내가 진짜 기겁을 하겠어. 아이가 생긴 건 좋은데 매달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살다가는 다 거덜나겠다. 이 둘째 낳는 건 보류해보자. 알겠지?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아주 조금만 정해두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쓰라고 하는데 어떤 날에는 아이 기저귀 값이 부족해서 천기저귀를 쓰고 손빨래를 했어요. 그때가 신생아 때라서 워낙 자주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다 보니 손톱이 전부 까지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짠순이 생활하느라 견뎠어요. 또 어느 달에는 식재료 구입할 돈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돈을 쓰기 싫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그럼 라면 먹으면 되잖아.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식재료 좀 나눠달라고 해봐. 버려지는 식재료도 많던데. 우리가 쓰면 버릴 필요 없고 서로 좋잖아. 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라면만 먹겠어요. 아무리 알뜰하다고는 해도 동네 사람들에게 식재료를 구걸하듯 얻으러 다니는 것은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네 중고 게시판에 가서 식재료를 나눔하거나 저렴하게 소분해주는 글을 열심히 찾아서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먹는 것 정도는 부족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남편이 돈을 꽉 쥐고 내놓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여행은커녕 외식 한 번도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이었어요. 사실 어떨 때는 동네 엄마들과 친해졌다가도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일을 핑계로 멀어지고는 했어요. 남들은 자연스럽게 사먹는 커피도 밥 한 끼도 저에게는 사치였거든요. 친구를 사귀려면 같이 어울릴 용돈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친구도 없이 외로운 제 삶이 참 서럽기도 했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하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손톱이 다 까지거나 먹을 것 걱정을 하던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나 싶어서 한숨이 턱턱 나올 때도 있었죠.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노린내 나게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오래된 17평짜리 집에 살고 있었죠. 말이 17평이지 옛날 집이라 그런지 구조가 좋지 않아서 공간 활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좁은 집처럼 느껴졌죠. 딸이 중학생이 되어서 작은 방 하나를 딸방으로 꾸며주고 나자 짐이 둘 곳이 없어 집 이곳저곳이 짐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가끔 집에 들어서면 못 사는 집처럼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저희 집 사정에 비해서 시어머니는 혼자 넓은 집에서 굉장히 누리며 살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50평짜리 집에 살고 계시다가 이사 후 지금은 60평짜리 집에서 살고 계세요.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부자이면서도 저희 집 사정을 아는데도 집 줄여서 우리에게 보태준다는 말은 일절 안 하세요. 물론 시어머니가 무조건 보태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계시고 돈도 좀 가지고 계시니 빌려주신다거나 예의상 나중에 보태주겠다는 말을 할 만도 한데 저희에게 받아가는 것은 많으면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절대 도와주겠다는 말은 안 하시거든요. 그 성격을 알고 있다 보니 더 얄미운 것이었어요. 얘, 너 저번에 우리 집에서 자반김 3개 가져갔지? 장볼 시간 없어서 저녁 반찬으로 쓴다고 가져갔잖아. 그거 왜 안 갖다 주니? 가져갔으면 다시 갚아야지.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뭐 하나라도 저희에게 주는 법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저녁 반찬으로 써도 되는지 여쭤보고 가져간 자반김마저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남편의 수전우적인 성격에 욕심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의 것이라면 휴지 한 장도 주고 싶지 않아 하셨죠. 그 욕심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불만이 생길 때가 많았지만 어떻게든 속으로 꾹 누르고 있었어요. 예, 이번 명절에는 용돈 얼마나 줄 거니? 저번에는 좀 섭섭하게 줬잖아. 동네 할머니들 다 용돈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던데 나는 자랑도 못하겠더라. 이번에는 그래서 넉넉하게 준다고 약속했잖니? 나 이번에 병원 순회도 좀 돌고 금방으로 나들이도 좀 가려는데 넉넉하게 좀 부탁한다. 알겠지?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 태도가 너무 당연하다는 태도여서 약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저희를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 와도 용돈 한 번 주신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두쇠이고 욕심이 많은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시댁과 다퉈봤자 좋을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툰다고 바뀔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꾹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결심도 무색하게 결국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게 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한 번은 저희 집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집을 구하지 못한 채 급하게 살던 집을 빼줘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적당히 집을 찾아서 이사하면 되었는데 수전노인 남편이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국 집 계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시댁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친정은 멀리 살아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시댁에는 가급적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권이 없어 들어가게 되었죠. 큰 가구는 컨테이너 물류 창고에 맡겨두고 작은 짐들만 챙겨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집을 구할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당연히 싫어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게 무슨 구질구질한 짓이야. 집이 없어서 시댁이 기어들어오는 게 말이 돼? 너희 여기에서 아주 눌러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집 구하면 바로 나가라. 안 그러면 내가 쫓아낼 줄 알아. 당장 살 집이 없다 보니 시어머니의 이런 너무한 말들도 견뎌야 했어요. 일단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저도 며칠 내로는 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은 남편이 구해야 하는데 남편이 집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물어보면 구한다고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죠. 그런 남편 때문에 저도 속이 터졌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서 지내며 받는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고 있었어요. 아우, 니네 대체 언제 나갈 거야? 나는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서 누가 이렇게 많으면 못 살아. 잠도 못 자고. 내가 너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다. 직구하면 나간다더니 아주 눌러 앉을 생각인 거 아니야? 너희가 그런다고 내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구박을 하니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맞받아쳤어요. 어머님,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아범한테 물어보세요. 아이, 돈 한 푼 안 쓰면서 꼬박꼬박 모으더니 집도 못 구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저라고 집 없이 살고 싶겠어요? 저도 빨리 나가고 싶다고요.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 구하는 일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찾겠거니 했는데 계속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수전노인 남편은 만약 시어머니가 별 말씀 안 하시면 시댁에 눌러앉아서 주거비를 아끼려는 것이 아닌가 싶었죠. 남편의 그런 생각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보다도 독한 시어머니가 우리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다니요. 좁은 집에서 살아온 것도 모자라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도 싫은데 저와 딸한테 시댁에서 아예 살라고 말하려는 것이라면 저도 정말 화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랑 싸우기 전에 결국 시어머니와 먼저 박 터지게 싸우고 말았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제외한 저와 딸이 시댁에 지낼 수 없도록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잘 만한 빈 방에는 방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갖다 넣어서 방에서 냄새가 났어요. 벌레도 나오고요. 그러면 저보고 그걸 치우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이를 악물고 그 쓰레기들을 매일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봉투에 담지도 않은 쓰레기를 자꾸 방에다 가져다 던지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결국 못 참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집 구할 때까지 잠깐 지내는 것도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님 손녀가 와서 잔다고 하는데도요?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을 뿐이고, 저희가 계속 여기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저희한테 야박하세요? 진짜 너무하세요. 뭐야? 이게 어디서 감히? 오갈 데 없는 것들을 집에서 채워줬더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불만 있으면 네가 나가서 살면 되잖아. 내 아들은 채워줄 수 있는데 너랑 네 딸은 나가서 자든지 해.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숙박비도 안 받고 너희를 왜 채워줘야 하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내쫓았어요. 정확히는 저와 딸을 내쫓았죠. 남편은 시댁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열이 받아서 딸을 데리고 나와 여인숙에서 보름 동안 머물렀어요. 이 비싼 호텔에는 가지 못해서 여인숙같이 허름한 곳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를 달래야 한다면서 우리를 따라 나오지 않고 시댁에서 지낸다는 것이었어요. 뭐? 당신은 진짜 자기 이속만 차리는 거머리 같은 인간이야. 이 아내랑 딸이 허름한 여인숙에서 며칠째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은 시댁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집도 안 구하고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당신도 시어머니랑 똑같아. 우리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 어머니를 달래야 당신이랑 딸이 집 구할 때까지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잖아. 여인숙에서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시댁에 어떻게도 들어가?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거기 다시 들어오라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이나 구해. 아무리 노린내 나는 구두쇠라고 해도 그렇지. 가족들이 지낼 집 정도는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서 살든 말든 당신 혼자 시댁에서 살 거야? 이렇게 남편이랑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결국 보름 후 남편이 집을 찾아 계약을 했어요. 그제서야 안심하고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었어요. 딸을 데리고 집도 없이 살다 보니 정말 너무 힘들고 서럽더라고요.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우리 둘을 책임질 생각도 없어 보여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도 17평짜리 오래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모은 돈이 있는데도 같은 조건의 집을 찾는 남편이 정말 징하다 싶었죠. 남편은 집 계약 기간인 2년 뒤면 1억을 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참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집이 생겼다는 것에 만족해 보려고 했죠. 그렇게 1년 반쯤 흘러 다음에 이사 갈 집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저도 계속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맞벌이로 모은 돈이 남편 말대로 1억쯤은 되었을 테니 이번에는 딸에게 방을 따로 주고도 여유 공간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요. 그래서 이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잊고 있었다는 듯이 뒷목을 잡을 만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슬슬 이사 생각해야 하잖아. 당신이 곧 1억 모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지? 이번에는 내가 집을 찾아볼게. 집 구하는데 쓸 수 있는 금액 말해주면 부동산 가서 발품 팔아볼게. 여보, 진짜 미안한데 그 1억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엄마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 엄마네 집이 60평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올 수리하고 인테리어까지 해야 할 것 같대. 그 비용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최근에 베란다에서 물이 새고 그래서 수리가 꼭 필요하대. 이해 좀 해줄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좀 번듯한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만 믿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 말을 따라
다시 궁상맞은 생활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 1억을 시어머니한테 준다니요? 그것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용해서 없어지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주겠다니. 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는 소리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랑 당신 처자식은 17평에서 평생을 궁상맞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1억을 시어머니한테 갖다 줘? 미쳤어? 1억 갖다 주려면 이혼하고 가. 나라도 그 1억 챙겨야겠으니까. 어머님 보고 집수리 하고 싶으면 지금 살고 있는 60평짜리 집 팔아서 30평대로 가시라고 해. 집 팔고 남은 돈으로 30평대 올수리해서 이사 가시면 되잖아. 제가 화를 내며 펄펄 뛰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시누이까지 동원되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누이한테 저를 설득하라고 말한 것이 분명했죠. 아우, 언니, 엄마네 집 물 샌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언니도 다 들었잖아요. 언니랑 오빠가 엄마 집수리 비용 좀 보태줘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그 집 언니랑 오빠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투자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누이는 저를 골탕 먹이려는 것인지 무슨 의도인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같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아이, 그래. 엄마가 그 큰 집을 우리한테 넘기신다잖아. 집이 너무 낡으면 관리도 어려워. 미리미리 수리를 해야 우리도 깔끔한 집을 받을 수 있지. 이번에 한 번 수리하면 아예 다음부터는 돈도 많이 안 든대. 그러니까 투자한다 치고 엄마한테 돈 드리자. 응?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부모를 위하고 우리 재산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돈을 넘기고 나면 지금부터 10년 이상 이대로 고생을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모은 돈을 다 넘겨주고 이제까지처럼 고생하면서 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시누이보다도 더 했어요. 그때가 여름이라 장마로 비가 쏟아지던 해였어요. 시어머니 댁 베란다 창문 틈새로 비가 조금씩 샜는데 벽이 갈라지거나 한 것도 아니고 오래된 창문 틈으로 물이 좀 새는 것이었어요. 창문만 수리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비가 샌다면서 창문이 있는 베란다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매일같이 보내오고 하루에 300통도 넘게 문자를 보내오는 것이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노이로제가 올 것 같았어요. 이거 봐라. 피가 이렇게 많이 새잖아. 너희가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혼자 다 수리비를 내니? 아, 예, 빨리 연락 줘라. 오늘 내로 당장 연락해. 아, 당장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못살게 굴었어요. 하지만 저도 강경했어요. 이 이상 저희 사정을 양보해 시어머니의 욕심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 연락도 안 받고 남편이 말을 꺼낼 때마다 대화를 차단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름이 끝날 무렵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동네 은행에 다니는 제 친구였는데 우리 가족은 그 은행에서 주로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제 남편이 2달 뒤면 1억이 되는 적금을 깨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곧 적금이 만료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고 기뻐하며 말했던 적이 있어서 그걸 기억하고 전화를 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찔했죠. 남편이 결국 일을 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당장 회사에 연차를 쓰고 바로 시댁에 달려갔어요. 기어코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절대로 시어머니 손에 그 돈을 넘겨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돈이 넘어가는 순간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달려간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시댁으로 달려간 것이었어요. 시댁집의 비밀번호는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분명 안에 있는 걸 아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때 신경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거의 평생을 모으다시피 한 1억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 힘으로 손잡이라도 뜯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앞집에서 시끄러웠는지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조용히 부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시끄러웠나 싶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앞집 주인이 잠깐 할 말이 있다면서 저더러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앞집 주인은 저와 동년배로 보이는 여자였죠. 아무래도 정말로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러 잠시 앞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집주인은 저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기요. 그쪽 시어머니 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저 집에 들락날락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까지 들락날락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혹시 시댁에 안 가보셨어요? 시끄럽게 할 때도 많았고 하도 수상해서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말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쨌든 이분이 저에게 괜한 말을 할 리는 없고 정말로 시어머니 댁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것인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죠. 사실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나온 후로는 저는 시댁의 발길을 뚝 끄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우리 딸은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지 오래되었죠. 그래서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시댁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 문을 따기로 했어요.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저희 돈 1억을 가져가서 그 돈을 오늘 써버리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죠. 어쨌든 저는 열쇠집을 불러 문을 따달라고 했어요. 열쇠집 아저씨에게는 대충 핑계를 댔죠. 이 집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랑 연락도 안 되고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문을 따서 시댁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시댁 안에서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저는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뻔했어요. 집 거실에는 20-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이비 종교에 현혹된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는 입을 막고 숨을 죽이고 일제히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그때 그 광경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요.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요란한 옷을 입고 양옆으로는 박스들을 쌓아놓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정말 교주라도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알록달록 요란한 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안 막아? 당장 일어나서 저 사람 쫓아내. 그러자 20-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에워싸고 저를 밀어내려고 제지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집 수리비로 쓴다고 했던 1억이 시어머니가 요란한 옷을 입고 양옆에 쌓아 올린 박스를 사는데 쓴 것이 분명했거든요. 혹은 지금 당장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에 다 써버릴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고 1억을 받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제 앞을 막아선 사람들을 있는 힘껏 제쳐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막아서서 거의 밀어내고 바닥으로 쳐내다시피 했죠. 시어머니 앞까지 다가가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독을 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외쳤어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짓 하려고 저희한테 1억 달라고 하신 거예요? 대체 뭐 하고 있는 건데요? 말 안 하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핸드폰을 들자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며 빌었어요. 예, 잠깐만. 신고는 하지 말아봐. 내가 이거 다 설명은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말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 네가 원하는 것도 들어줄 테니까 진정을 좀 해봐라. 응? 저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지금 시어머니를 당장 끌어내서 1억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디에 썼는지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려면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놀라서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를 일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앞집 사람의 말로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고 하니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만큼 이상해 보였던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시어머니에게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저는 일단 저를 붙들고 애원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뭔지 몰라도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일단 저는 그럼 집으로 돌아갈 테니 아범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같이 올 테니 그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살았다는 듯이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그래, 얘. 내가 다 필요한 일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너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일걸? 걱정 마라. 내가 이따가 다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집에 가 있어.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일단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안심을 했으니 당장 빠져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앞집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식탁 의자를 하나 받아왔죠. 그리고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식탁 의자를 현관문 손잡이와 바닥 사이에 기울여서 끼웠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만큼 1억이라는 돈이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경찰이 출동을 할 때까지 시댁 안에서는 미동도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수긍하고 돌아간 줄 알고 무엇인지 몰라도 안에서 하던 이상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죠. 경찰은 제가 문 앞에 끼워 놓았던 식탁 의자를 치우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양 옆에 있던 박스를 하나씩 건네주는 중이었어요. 그 모습이 딱 걸리고 말았죠. 그 모습이 하도 수상해서 경찰관이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를 쳤어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멈추세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들을 들춰보니 박스 안에서는 각종 수상한 건강 기능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흔한 물건으로는 그 옥장판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한약재 비슷한 나무까지 직접 담근 듯한 담금주, 말린 쑥, 무엇인지 모를 식물의 뿌리까지 수상한 것 투성이었어요. 경찰들은 그것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일으키며 말했어요. 아이고, 지금 불법 식품을 유통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서로 가서 진술하시죠. 자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성함 연락처 적고 해산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걸어서 연락처 확인되어야 보내드릴 테니까 거짓말로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되어 사람들은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경찰서로 따라갔죠.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처음에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뻗댔어요. 경찰이 전부 밝혀야 참작 없이 처벌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불법으로 건강보조식품과 물건들을 제작해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준다며 침을 놓고 뜸을 뜨고 각종 민간요법을 행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불법이었죠. 또 식품 제조업 신고도 없이 식품을 만든 후 의약품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는 것 또한 불법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주류 제조 면허도 없으면서 술까지 담궈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시어머니의 진술을 듣고 점잖게 시어머니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식품들이 아무 검사도 없이 그냥 나오는 줄 아셨어요? 전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받고 나오는 상품들이에요. 아예 어머니가 만든 이런 식품들을 먹고 누가 크게 탈이라도 나봐요. 잘못하면 이런 거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세요? 아무리 돈이 욕심이 나도 그렇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경찰이 시어머니를 나무라고 있는데 경찰서로 남편과 시누이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 이 양반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서까지 끌고 와요?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저를 보더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꼭 다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아, 이들이 무엇인가 있구나 싶어서 벌떡 일어났죠. 뭐야? 왜 갑자기 입을 다물어? 둘이 나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약속이라도 했어? 시어머니가 집에서 이런 법에 어긋나는 시술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약국을 차렸는데 두 사람도 뭔가 알고 있었지. 바른 대로 말해? 아니면 두 사람도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남편과 시누이는 저를 복도로 끌고 나가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신고는 하지 말아줘, 여보.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엄마가 돈 많이 불려서 우리한테 다시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려면 집에 치료방 꾸며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1억을 엄마한테 준 거야. 엄마가 분명히 3배로 불려서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경찰서잖아. 당신 남편이 잡혀가면 당신이라고 좋겠어? 언니, 한 번만 우리 엄마 풀어주세요. 엄마가 진짜로 돈 불려서 준다고 했다니까요. 지금 엄마 한 번만 도와주면 언니도 완전 이득 보는 거예요. 그깟 1억 좀 투자하면 어때요? 3배가 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신고 좀 취소해 주세요. 예?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시댁 식구들 셋이서 저를 속이고 완전히 바보로 만든 것이었죠. 저에게는 그 1억이 궁색하게 평생을 살며 만든 천금 같은 기회였는데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속이고 자신들의 입 속에 써먹은 것이었어요. 심지어 불법적인 일에 말이에요.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그 돈이 날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둘 다 정신 나갔어? 지금 시어머니가 불법 식품 유통이랑 불법 시술을 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 이게 빈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 같아? 그리고 둘 다 시어머니가 이런 짓 하는 거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를 속이고 1억을 갈취해 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특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우리 딸 평생 궁색맞게 살게 해놓고 그 돈을 가져가서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쳐. 범죄 저지르라고? 정신 나갔어. 당신도 욕심만 많은 시어머니랑 똑같아. 돈 불려준다는 말에 눈이 뒤집힌 거지.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시어머니도 당신도 시누이도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저는 당장 조사실로 다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남편과 시누이도 신고를 했어요. 남들이 너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분하고 억울했어요. 1억도 1억이지만 돈이 아니어도 저를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속여 넘기면 되는 정도의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했어요. 평소에도 저에게 돈을 쓰지 말라면서 평생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속여 넘기다니 얼마나 저를 무시하면 그랬을지 화가 나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저의 신고로 남편과 시누이도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당장 구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후 신고 결과를 받을 수 있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구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되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법에 어긋난 시술을 받고 약품을 사간 사람 중에 신체 기능에 결함을 얻은 사람마저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반성은커녕 다른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고 속여왔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높은 형량을 받게 되었죠. 남편과 시누이는 사기 방조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직장에 알려져 남편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신청했어요. 이런 사건을 겪어놓고 계속 남편과 한 가족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줘. 어? 내가 그래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썼잖아. 그동안 바득바득 돈 모은 것도 그래서였고, 엄마한테 돈을 투자한 것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알잖아. 나 이제 직장에서도 잘렸는데 당신한테 버림까지 받으면 어떻게 살아? 이제 당신이 내 목숨줄 쥐고 있는 거야. 내가 앞으로는 다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결정이 끝나 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뉘우친다 한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제가 넘어가면 또 남편의 방식에 따라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죠. 남편은 그게 저와 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거예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죠. 그 생각을 하니 아득해졌고 제 남은 삶이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난 반드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 나도 남들처럼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거야. 딸방도 더 큰 곳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하러 가거나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거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갈 거야. 당신이랑 같이 살면 이런 평범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이 아까워서 그렇게 살 수 없어. 당장 이혼하고 가급적이면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결국 스크루지 같은 전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았죠. 처음에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해 보니 다행인지 몇 천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과 집값 그리고 제가 겪은 사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 억울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분할받았어요. 그리고 제 딸에 대해서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기로 했어요. 양육비는 웬만하면 받을 수 있었겠지만 만약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받을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우리 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게 되었을 때 돈 때문만이 아니어도 저는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제 자식이고 제 손녀인데도 돈이 아까워서 본체만치 했던 일들이 그동안 정말 속상했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힘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웬걸 너무 속이 시원해서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예요. 앞으로는 저와 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분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마음도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사연 듣는 여러분도 일상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